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오랜만에 다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산타가 실종되는 연말을 맞이했던 뉴욕 증시였는데 다시금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 안에서는 전기차 관련해서 올해도 캐즘이 이어질 것이냐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둘러싸고 인도량 발표 이후에 목표가 상향과 하향이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 를 보여주면서 점차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번 보여주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수출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을지 한번 두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고용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미국에서 그리고 지난 우리 마지막 거래일에서도 함께 올라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같이 고민하면서 주말 사이 추가된 뉴스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복귀해 보시죠. 매일 이 정도 흐름만 나와준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가운 장면이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올랐고요. 코스피 1.8, 코스닥은 2.8%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하반기 내내 국내 증시 매도로 대응을 했었는데 이날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현선물 도합해서 1조 원 이상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모처럼 외국인의 매수 효과를 지수가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명확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줘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 매도 대응은 조금 매도로 시장을 누를 만한 주체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지수는 일단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좀 비워졌던 외국인의 바구니가 채워진다면 국내 그리고 각 산업별,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게 될 텐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가 이번 주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수가 올랐던 이유,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반년 정도 단기 낙폭과대에 들어간 반도체, 그리고 1년 이상 중기 낙폭과대에 들어간 2차 전지 쪽에 덩어리 섹터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이들이 함께 올라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의 역할도가 높은 섹터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현선물 1.5조의 매수, 비상계엄 이슈 이후에 선물 쪽에서 1조 이상 매수한 것은 바로 금요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자, 가격 매력이 좀 지속적으로 부각되길 우리는 기다려 봐야 되고요. 정치 변수 정점을 좀 지나가길 기다려 봐야 될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 정책과 경기를 살려줄 만한 주체의 등장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섹터로 봤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석유화학의 상승이었습니다. 지수도 그랬고요. 섹터도 그랬고요. 못난이의 반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동안 못 갔던 쪽에서 함께 일어났고 미국 증시나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 우리가 선전했던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섹터로 반도체, CES의 젠슨 황 연설을 앞둔 기대감이 강했고요. 과기부의 AI 반도체 투자 계획 이슈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언급됐던 시티그룹의 서버 관련 제품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점이 HBM을 중심으로 상승할 수 있게 만들었죠. SK 하이닉스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이날 반도체 진영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으나 SK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은 훨씬 더 좋았습니다. 6%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 외 PSK 홀딩스라던가 HBM 관련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장비주들의 강세도 도드라졌는데요. PSK 홀딩스 16% 급등 흐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반가웠던 것,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나갔던 것은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소재 기술 수출 통제 이슈가 있었고 이날 연결고리로 살폈던 현대차, 기아의 미국 보조금 확보 소식도 영향이 있었죠. 에코프로 머티와 포스코 퓨처엠 등 강세였고요. 코스닥 내에서 지수 상승 기여도
상위권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등등이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었던 2차 전지의 반등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주도 괜찮았어요. 롯데케미칼, S-오일, SK이노베이션 등이 올랐는데 중국의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도 있었고요.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시진핑 주석 등을 통해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다만 석유화학 섹터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기대할 만한 내용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연속성 이어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보겠습니다. 이날 테마단에서는 CES 이슈로 양자나 로봇 일부 괜찮았고요. 진단키트도 독감이 요즘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소식 등 많이 전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질병 관련한 종목들은 항상 이제 테마용으로 봤을 때 키트 쪽이 가장 강하게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젠텍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 질병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테마는 테마로 활용하시는 것 정도로 확인해 주시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반도체 2차 전지가 함께 끌고 가지고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모처럼 모나니의 반등으로 국내 증시가 강하게 올라줬던 지난 금요일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반등 굉장히 반가운데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산들은 남아있죠. K칩스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반도체 지원금, 보조금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미흡한 움직임, 이것이 어떻게 될지 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고요. 트럼프 2기 출범 변수, 반도체 쪽의 보조금 우려감이 있죠. 삼성의 파운드리가 부진하고 레거시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반도체 이익 회복 더뎌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시장 진입이 생각보다 꽤 많은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가 여러모로 타격을 받아왔었죠. 아직 살펴봐야 될 내용은 많습니다. 반등에 너무 환호하기는 이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번 주 잠정치 나오죠. FN 가이드 기준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가 8.5조 정도인데요. 이게 불과 5개월 만에 추정치 42% 급감한 수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어도 10조 이상 이렇게 내다봤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거죠. 일부에서는 7조대 전망합니다. 미래에셋에서는 7.7조, 삼성은 7.2조 정도 보고 있죠. 다만 이 부분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낮아진 기대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경우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도 더 충격적으로 낮게 나온다면 당연히 쇼크성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범용 반도체 부분, 중국의 레거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소비 진작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나 이런 쪽으로도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준다라는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내용에 다양한 품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촉진이 중국 반도체로 쓰일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반도체에도 재고가 줄 수 있는 여러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을 한번 보죠. 고민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갈 길이 먼 반도체인 것 같지만 이 모든 내용이 사실 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소부장으로 본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레거시 전공정인가? HBM 후공정인가? 아니면 디자인하우스인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갈 길이 먼 반도체 같지만 그래도 나름 반도체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BSK홀딩스, 테크윙,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등이 강하게 올라졌죠. 시세적으로 가장 강했던 종목들을 본다면 명확하게 HBM 위주로 올랐고 에이징랜드는 TSMC 이슈로 올랐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바닥은 잡았다라는 시각을 내고 있는데요. 바닥은 잡았지만
탄력적인 주가의 강한 반등을 기다리려면 범용 반도체 가격의 반등이 좀 구체화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정상화되면서 업황의 반등 기회가 올 것이고 그것이 한 4월, 5월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해당 시점에 발맞춰서 매집 확대 기획을 모색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한 업체들 위주로 주목하자. 이제 원자연미경 쪽에 파크 시스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죠. HPSP 역시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언급한 이 두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쪽의 종목에서 선택을 해봐야 될지 잠시 후 종목의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풀겠습니다. 반도체 반등 트리거 기다리는 요소들, 쏟아지는 뉴스들은 꽤 많습니다. 일단 UBS에서 AI 랠리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유로는 빅테크 AI 지출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이번 달부터 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또 쏟아질 겁니다. 어닝콜에서 어떤 지출 관련한 얘기를 추가로 할지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AI 투자 수익화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AI 에이전트를 비롯한 AI 비서 혹은 AI를 접목시킨 소프트웨어가 확장이 되면서 그것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AI 밸류에이션의 건전성, 이런 AI로 인한 효율성이 확보가 되면서 기업들은 비용 절감이 있고 실적과 주가가 함께 상향되는 콜라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AI로 돈 벌면서 주가 올리면서 투자를 계속한다라는 것이 UBS의 전망이고요. 마치 거기에 발이라도 맞추듯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소식도 들려왔죠.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에 연간 117조 이상을 투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출 절반 이상은 미국에 진행을 하고요. 기존에 언급했던 투자금보다 연간 투자 금액을 더 높였죠. 그리고 그 다수가 GPU 등을 구매하는 데 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화를 해야 되는데 캐펙스 투자를 줄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반기에 조금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줄여준 내용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전력장비 혹은 전력장치나 액침 냉각 등으로도 꾸준하게 강조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TSMC, HBM, 원전, 전력까지 이번 뉴스로 함께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등장하고 있네요. 그러면 엔비디아, TSMC, HBM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는 HBM 관련주 혹은 디자인하우스 체크가 되고요. 전력 원전으로 봤을 때는 전력기기와 원전 쪽 확인이 될 겁니다. 액침 냉각으로 보면 국내 종목으로는 GSD 인성정보, 원방테크였던 K엔솔 그리고 정유주 같이 체크가 가능하겠네요. 일단 빅테크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반등 트리거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결국 엔비디아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에서 에직랜드 등의 디자인하우스 종목이 올랐던 이유기도 하죠. 대만의 외신 보도에서 엔비디아가 맞춤형 반도체 부서를 신설한다라는 보도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젠슨왕 CEO가 CES에서 기조연설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죠. 여기서 블랙엘과 루빈에 대한 얘기가 더 구체화될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국내외의 반도체를 지금 자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가 2나노 공정 일부를 TSMC가 너무 비싸니 삼성전자로 좀 돌리는 듯한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냥 이런 이슈가 있었다 정도 체크해 주시죠. 자, 엔비디아가 굳건히 여러 가지 모멘텀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과 일정상으로 CES가 있죠. CES에서 엔비디아가 AI PC 진출을 공식화할 것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젠슨 왕의 기조연설 외에도 SK하이닉스 이야기도 있습니다. 16층짜리 HBM3 샘플을 공개한다라는 거죠. HBM 신제품 공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CXL 기반의 모듈형 메모리를 소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럼 캐치가 가능한 것은 HBM과 CXL 관련주들이 되겠고요. 그 외로 봤을 때는 블룸버그가 이번 주 후반에 있을 TSMC 실적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속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를 학습시킬 만한
하드웨어, 칩을 또 자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반등 트리거 뉴스들을 모아보면 꽤 그럴듯하게 최근에 반도체 많이 눌렸던 것과 맞물려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HBM 쪽과 CXL 일단은 정리하고 갑니다. 장비 쪽에서 파크 시스템스, 오로스 테크놀로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거고요. 후공정으로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DI, 테크윙, 대덕전자, 이오테크닉스 등 가장 HBM 진영에서 SK하이닉스와 가깝게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부품까지 좀 확장을 해본다면 두산 당연 들어갈 거고요. 소켓 쪽도 솔루스 첨단 소재도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CXL로 봤을 때는 네오셈 엑시콘을 보통 대장으로 보고 가죠. 네오셈 엑시콘, 오킨스 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오셈이 지난 금요일에 10%, 엑시콘도 3% 올라서면서 최근 분위기도 일단은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로 HBM과 CXL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표 열어보는 것 같아요. AI와 반도체가 자극하는 것. HBM, CXL,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 MLCC, 테스트, 기판,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액침 냉각 등 공조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AI 반도체 진영의 이슈가 다시금 돌아오게 될까요? 일단은 단발적일지 아니면 이 이슈에 좀 반응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 외국인의 수급 유입 지속 여부와 함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은 순환과 전환의 사이에 늘 놓여 있습니다. 높아지는 기대, 그리고 함께 올라가는 주가, 그리고 나서 느껴지는 상승 부담, 그것을 떨칠 수 있는 증명하는 숫자가 나올 경우 선순환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증명하는 숫자가 아니라 실망하는 숫자가 나올 때는 선순환이 아닌 하락 전환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 반도체나 화장품이나 상반기 이 세 단계를 거쳤고요. 하반기 상승 부담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증명되는 숫자가 나올지 실망하는 숫자가 나올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도 반도체고 K뷰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한국의 K뷰티로 본다면 일단 화장품단에서는 대장격인 유통의 실리콘2,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이제 연어주사의 오리지널 하면 파마리서치 떠올리고 리들샷 하면 VT, 마스크팩 쪽에 제닉 얘기를 하죠. 수출로는 휴젤 그리고 각 브랜드 ODM, OEM사 언급을 드릴 수 있는데 휴젤 같은 경우도 이 보톡스나 각종 화장품, 뷰티 제품 등에서 꾸준하게 수출 성과를 내면서 작년에 정말 꾸준한 상승을 기록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에서 꾸준했던 쪽과 변동이 있었던 쪽을 나눠서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이고요. 뷰티에 대해서도 주말 사이 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화장품 수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미국 내에서 수입액 기준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했고 기초화장품 지속적으로 미국 내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녀공장은 시간 외 뉴스였죠. K&L 파트너스에 인수됐다라는 소식인데 작년 거래 무산 이후에 꾸준하게 재협상을 했고 3,700억 원에 피인수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존, 코스트코, 얼타 등 여러 채널에 입점을 하면서 미국 내 성과가 좀 도드라진다라는 평이었죠. 그래서 마녀공장이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름 꾸준했던 기업입니다. 주가 상승률로 놓고 봤을 때요. 리쥬란 이슈, 연어주사 이슈로서 꾸준하게 파마리서치가 미국 내 핫피플들이 언급하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죠. 실제로 국내외에서 매출 성장이 좋았고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 상상인증권에서 추가적으로 보고서를 업데이트했는데 목표가를 33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네요. K뷰티도 선순환의 그 굴레에 계속해서 놓고 봐야 되는 섹터일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뷰티 분야의 밸류체인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종합사보다는 OEM, ODM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최근에는 브랜드 쪽에 대해서도 제닉이나 VT나 이런 종목들 관심이 있었죠. 시간 외에서는 제이준 코스메틱도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통용
미용기 원료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다이소 테마로 따로 뗐을 때는 이렇게 나눠보고요. 선케어 분야로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톡스와 각각의 미용기기도 분류를 해봤네요. 미용기기 같은 경우도 업체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많기는 했었으나 작년에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냈었기 때문에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보톡스와 미용기기에 다 들어가는 게 파마 리서치이기도 하네요.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앞서 현앵커 오프닝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좋은 흐름으로 우상향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ISM 제조업 6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어요. 경기 자신감이 높았다라는 거 뛰어났고요. 장 후반에 이렇게 상승 탄력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다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4.6 부분 계속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에서 일부 상승은 제한되기도 했네요. 자, 엔비디아와 테슬라 덕분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강세였고 중국의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일단 시장에는 지지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이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죠. 자, 2차 전지와 반도체가 함께 갔습니다. CES와 마소의 투자 소식, 그리고 굳건한 테슬라, 리비안의 급등, 포드의 호재성 뉴스에 맞물려서 반도체 2차 전지에 더블 펀치가 있었고요. 함께 올라섰네요. 엔비디아 4% 이상 상승 흐름 기록을 했죠. CES에서 젠슨왕의 차세대 제품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루프 캐피탈이 랠리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원전 쪽에서는 비스트라 에너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종목들 강세 흐름이 있었는데요. 원전 쪽에 약간 새 혜택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도 원전, 전력 이런 쪽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웨드부시가 인도량 그래도 긍정적이다, 강력 매수 의견 등을 내기도 했는데요. 8% 이상 급등 흐름 보였네요. 자, 새해 맞아서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애플을 제외하고 모두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앞서 봤던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유독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전기차 쪽 흐름 괜찮았고요. 전력원 쪽, 원전 쪽 강세 흐름이 있었죠. 드론 쪽, 중국산 드론에 대한 좀 제재 기대감 속에 미국 내 드론 종목들 조비 에비에이션부터 해서 같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국내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봐야겠죠. 오랜만에 꺼내보는 AI 생태계입니다. 소프트웨어, 전력, 그리고 전력 조달의 원전, 또 반도체 이쪽으로 오늘 관심을 둬야 될까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소식과 젠슨 왕의 CES 연설, SK 하이닉스의 HBM과 CXL에 대한 추가 공개 이슈, 결국 이것이 HBM과 CXL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요. 미국의 IT 전문지죠. 테크크런치에서는 결국 이번 CES에서는 거의 모든 제품에 AI가 탑재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있기도 했습니다. AI 탑재라는 것은 결국 AI 소프트웨어의 성장이겠죠. 자, 이스트소프트, SP소프트, 폴라리스 AI, 마음 AI 이런 소프트웨어 쪽 종목들도 같이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스트소프트도 2% 정도 올라가면서 하반기 급등 흐름을 보였다가 살짝 좀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 다시 한번 일단 시세 유지를 보여줬는데 소프트웨어 같이 체크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원전 전력 액침 냉각 같이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중국 선박이 해저 케이블을 끊었는가에 대한 대만의 조사가 있고요. 한국에 그 수사 공조 요청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해저 케이블도 아시죠?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로 한 번씩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력 쪽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테마로 봤을 때는 로봇 이슈가 사실 정말 많죠. 미국 내에서 로봇 종목들이 주말 사이 강하기도 했고요. 초고령화 사회 로봇에 집중하는 기업들 하면 빅테크와 삼성, 현대차그룹, LG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에서 로봇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오죠. 다만 로봇 같은 경우 최근 한 달 사이에 양자와 로봇이 CES를 앞두고 꽤 오르긴 했습니다. 한국첨단소재 한 달 사이에 300억
350% 올랐고요. 로봇도 하이젠 R&M 기준으로 한 달 사이 82% 상승세. 그 밖에 로봇주들도 꽤 올랐죠. CES 전후로 해서 살짝의 변동이 나올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이익을 챙기고 이후 중장기 흐름에 다시 베팅을 해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 테마로 봤을 때는 드론과 MSCI 편입 기대, 그리고 참 시대가 아프죠. 노로바이러스, RSV, 독감, 코로나, 쿼드데믹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병원 가면 정말 40-50분씩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이 드론과 MSCI 편입 기대 있는 쪽, 그리고 감기약 이런 쪽으로 테마가 돌지 확인해 주시죠. 지난 금요일에 시간 외에서는 에이럭스, 제이시안 시스템 강했고요. ALX 시세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처 에비에이션이 석 달 사이 280%, 조비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등 꾸준하게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드론이나 양자나 조선이나 만약 반도체 2차 전지가 강하게 가게 된다면 하반기 강했던 이들의 이익 실현도 어느 정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가장 어려운 건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함이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지난해 꾸준했던 종목들 HD 현대일렉 혹은 삼양식품, 파마리서치 여러 번 종목들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동 나비엔도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 중 하나죠. 작년 차트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86% 상승세였고요.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 트럼프 당선에서도 경동 나비에는 나쁠 것이 없다라는 점에서 가스형 온수기에 대한 사용이 미국 내에서 증가해서 북미 관련한 아메리칸 드림을 또 꿈꿀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한에서는 12만 원, DS에서는 13만 원의 목표가를 내고 있는데 경동 나비엔도 오늘 시간 허락하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나름 중요합니다. CES 개최, 젠스당 연설부터 해서 주목해 봐야 될 거고요. 화요일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ETF도 국내 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포스에서 일본의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좀 박차를 가한다 이런 소식 등도 나오고 있어서 전고체도 만약에 시장이 관심들 테마가 많지 않다면 테마단에서 체크가 가능할 거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중요하죠. 그리고 목요일은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또 미국의 12월 고용 동향 보고서, 대만의 TSMC 12월 매출까지 확인할 것들 저희 같이 호흡하면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자, 반도체를 비롯해서 뷰티 쪽까지 짚어봤고요. 금요일부터 해서 미국 주말까지 해서 2차 전지 쪽도 너무 뜨거웠어요. 네. 그런데 과연 이 시세가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주에 좀 테스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2차 전지 오늘 브리핑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을 냉탕과 온탕이라고 하려다가 온탕이라고 하기에는 주가가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1월 2일에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굉장히 많은 개수가 52주 신저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일제히 반등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앞서서 민영 앵커가 언급을 해주었듯이 지난 금요일 미국장에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랫동안 좀 웅크렸던 2차 전지 종목들이 다시금 힘을 내줄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1월 2일에 신저가를 기록했던 종목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퓨처엠, 코스모화학 이 종목들이 모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다행히 10% 넘게 급등한 종목들도 나타날 정도로 조금은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2024년 한 해 동안 우하향 곡선을 그려왔던 2차 전지, 특히 소재단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그 낙폭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주에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2일에는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 금양, 코스모 신소재, 첨보 등도 52주 신저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좀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게 된 데는 금양의 이슈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12월 31일에 부산 기장군에 있는 2차 전지 공장 준공이 좀 지연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금양이 굉장히 크게 낙폭을 가져갔었고요. 그래도 금양도 역시 금요일에는 주가 반등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코스피 실적 추정
추정치가 하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2차 전지 업종도 그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점이 관건일 텐데요. 한 달 전만 해도 2차 전지 업종의 실적 추정치가 5조 1천억 원가량이었다면 한 달 만에 4조 9천억 원가량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이 결국에는 받쳐줘야만 주가가 다시금 오름세를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전반적인 업황 가운데에서도 모멘텀은 분명히 있으나 실적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점이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조금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냉정과 열정 사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1월 2일에는 순매수 종목, 외국인은 2차 전지주 20위권 안에는 없었습니다. 기관은 SKC만 유일하게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1월 2일에는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공동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1월 3일이 되니까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에 있어서는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순매도 종목으로 라이즈 2차 전지 탑10 인버스를 그래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앞으로 그래도 오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수급의 동향이었죠. 이번 주에는 2차 전지 종목들의 향방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를 둘러싼 환경은 굉장히 그래도 나쁘지는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ISM 제조업 지수가 49.3포인트로 발표가 됐죠. 2달 연속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 많은 기업들이 수출 위주로 기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2달 연속 반등세를 보였을 때는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수출 위주로 많이 꾸려지고 있는 섹터들이 반등세를 나타낸다. 특히 주가도 함께 움직인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출이 저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금요일 2차 전지 종목들의 반등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뉴스죠. 중국 배터리 부품 제조 기술의 수출 규제 강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의 흑연이라는 음극재 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던 수출 규제가 양극재와 리튬 쪽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인데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던 부분을 빠르게 낮춰야 되는 위기감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정책적으로도 뒷받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자동차라던가 반도체 기업들 역시도 차이나 리스크 해지에 급하게 나서게 될 겁니다. 그러한 과정 안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의 반등을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국내 2차 전지 기업들 역시도 중국의 중간이라던가 기초 소재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의 꾸준한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략 시간을 통해서 여쭤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거기다가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있었고요.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IRA 전기차 구매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던 7,500달러의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5일에 또 들려왔습니다. 사실 아주 새로운 뉴스는 아니기도 하고요. 머스크 CEO의 경우에는 이미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의견 표명을 한 바가 있는데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 소식에 조금은 좀 긴장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추이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미국 에너지부는 차세대 배터리 발전을 위해서 11개 프로젝트에 대규모 금액을 또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기서 차세대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한 번 더 자극받아 갈 수 있을 것인가도 지켜보시면 좋겠죠. 자,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5종 미국의 IRA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라는 소식도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와 함께 맞물려서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최대 58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다. 더불어서 테슬라라던가 BMW 같은 외제차의 차종에 있어서는 보조금 제외의 가능성도 언급이 되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현대차 그룹에는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하게 될 텐데 2차 전지 종목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12월 한국의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관련한 이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양극재 수출 금액이 4.1억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MOM 기준으로는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있는데 전체 수출 규모로 따졌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한다면 2차 전지 종목들의 빠른 주가 반등도 당장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리포트도 함께 보시죠. 2차 전지 생태계는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와도 좀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JP모간과 트루이스트는 테슬라에 있어서 비중 축소라던가 목표가 하향 조정 의견을 밝혔는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보조금 축소 우려도 역시 테슬라 비껴갈 수 없다라는 분석, 그리고 앞으로 이 테슬라가 피해갈 수 있는 규제들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일론 머스크 CEO는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머스크 CEO의 바람대로 정말로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반영을 해서 이번 인도량 발표와 맞물려서 JP모건과 트루이스트는 상당히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반면에 도이체방크와 웨드부시는 테슬라의 목표가 상향하거나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전기차 보조금의 IRA 세액공제 폐지가 오히려 테슬라의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반면에 독점 실현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자, 모건 스탠리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한국의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리포트였고요. 비중 축소 의견을 냈죠. 중국 배터리 부품 제조 기술의 이 수출 규제 강화 소식이 LFP 기술을 활용하려는 비중국 기업에는 오히려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대부분의 한국 배터리 공급 업체들이 중국의 리튬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점유율을 높여나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으니까 일단 금요일에 주가 반등에 이어서 앞으로 좀 꾸준히 우상향을 그릴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좀 두고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테슬라가 그래도 상반기에 저가형 모델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면서 인도량을 또 한 차례 끌어올려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어쨌거나 지금 2차 전지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기업들은 캐즘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발표된 데이터들을 좀 종합을 해봤는데 지금 뭐 미국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 GM이 1위 그리고 도요타 2위, 포드는 3위, 현대차 기아는 올해도 4위에 그래도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좀 약진을 보였던 쪽은 GM과 포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GM의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 4분기에 50%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연간으로는 미국의 2위 그리고 125%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이번 인도량 발표로 인해서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증명을 했죠. 연간 판매량이 1%가량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내에서의 판매량도 6%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2025년 가이던스는 220만 대에서 240만 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보다 조금 더 팔아야 되거든요. 과연 테슬라가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 이 저가형 전기차가 이 부분을 성취시켜주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드의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가 연간 28만 5천 대가량으로 발표가 되면서 YOY 기준으로 40%가량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뭐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한 전략들을 수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포드의 경우에는 F 시리즈, 그러니까 좀 대형 픽업 트럭, 미국 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종인데 이쪽에서는 아주 단단한 입지를 굳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미국 자동차 시장 내에서 점차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올 한 해 동안에도 반증을 해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안에서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이 캐즘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2차 전지 기업들 여전히 좀 험난한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영업이익과 비교했을 때 2024년의 전망치가 상당히 어둡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배터리 소재단의 기업 포스코 퓨처엠을 제외하고는 모두 2023년 대비 아주 크게 영업이익이 꺾이는 모습 또는 적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지 좀 지켜보시죠. 배터리 3사는 미국의 IRA 보조금을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외한다면 적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LG화학은 2차 전지 소재 비율이 60%고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5%라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배터리 3사, 셀 3사의 경우에는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을 한 상황이고요. 연간 영업이익 합계를 하더라도 2023년 대비 거의 뭐
3배가량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수 시장도 받쳐주지 못하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더욱더 크게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연말에 비상경영체제 선언을 했고 10년 중에 처음으로 매출의 역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온과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NF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고요. 포스코퓨처엠은 앞서서 2023년 대비 그래도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공장 가동을 할수록 적자가 더욱더 쌓이는 이상한 구조로 현재 포스코퓨처엠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동률을 낮춰서 OPM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 중단이라던가 일부 자산 매각하는 방향으로 현재 경영 방침을 좀 수정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중국의 비아디가 한국에 진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 수요를 잠식하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2차 전지 종목들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래도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 어떤 성과를 내줄 것인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4년에 워낙 판매량을 좋게 가져갔던 현대차와 기아이기 때문에 2025년에도 그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이제 정말 탄탄한 질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제시하고 있는 2025년 올해의 판매 목표는 현대차의 경우에는 470만 4천 대, 기아는 321만 6,200대입니다. 과연 올해도 그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현대차와 기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연간 판매 목표가 YOY 기준으로 2.2%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판매 성적이 이렇게 질적 성장을 구축하게 되는 배경에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치솟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올해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현대차가 작년에 9.3%의 OPM을 가져갔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 올해는 두 자릿수를 찍어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현대차, 기아와 협력하고 있는 부품사들도 정리해봤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양한 섹터로 또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뉴스가 모이는 것은 반갑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연속성을 띠는 것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더 짙어지네요. 같이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략 챙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미국과 한국 모두 반도체 2차 전지가 함께 좋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투자 소식도 있었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일단은 AI 진영부터 가겠습니다. 네. 반도체, HBM 위주로 여전히 압축된 전략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는 중심은 HBM 쪽이고요. 여기 더해져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은 소재 부품 장비 쪽이 모두 들어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언제나 투자를 할 때 필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1등주가 뭔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MS의 그 캐펙스 투자 예상 대비해서 한 80% 증가한 부분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대형주군 중에서는 반도체 쪽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유리하겠고요. 네. 중소형 쪽 같은 경우는 동반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쪽으로 그렇게 무게를 둡니다. 그런데 이 캐펙스 투자 관련해서 핵심은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늘 수 있다라는 네. 점이고 그 중심에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원전주는 우리나라에서도 플레이를 할 수 있겠지만 해외 쪽에서 뉴스케일 파워 이런 쪽을 함께 병행을 하시면 수익에 대해서는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AI 반도체 진영은 SK 하이닉스와 함께 이제 같이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 대응, 그리고 원전은 미국 내 원전주들 중심의 이야기 도와주셨습니다.
AI 쪽 하니까요. 결국 이 CES AI 하드웨어 뭐 이런 전력원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AI를 접목시킨다라는 게 목적이라면 소프트웨어도 또 봐야 될까 싶어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지금 괜찮다고 보십니까? 소프트웨어주들 같은 경우도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플레이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기에서 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짚어주신 것처럼 AI가 탑재가 되는 게 더욱 늘어나면 소프트웨어고는 마지막에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종목들이 지속 반응을 할 거예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엠노, 삼성 SDS, 그다음에 우리가 늘 봐오던 한글과 컴퓨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음을 네. 열어둬요. 이거를 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언제나 좀 1등군 같은 경우를 찾을 필요가 있겠고 구조상으로 소프트웨어 쪽이 우리나라는 구독형 모델로 시장을 끌고 가는 업체가 거의 없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구독형 모델로 인해서 시장을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어도비라든지 오라클 이런 쪽 같은 경우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약간 등한시해온 쪽이 데이터 센터에서 AI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이제 캐펙스 투자를 늘리면 거기에서 연결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보니 해외에서는 에퀴닉스 이런 기업이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는 구조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KINX 이런 기업들도 함께 병행을 하는데 에퀴닉스가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많이 발생했다 보니까 그런 쪽도 함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AI 진영하면 저희 로봇 얘기 빠지지 않는데 이제 CES 전에 이제 로봇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살짝 이익 챙기고 갈까라는 시각들도 나오는 것 같아서 로봇 짧게만 좀 다시 질문 드릴게요. 대세의 방향은 변함은 없는데 주가가 이제 속도가 좀 빨랐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리 진입을 했고 수익이 한 30% 이상 발생하고 있으면 여전히 갖고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단가에서 이걸 접근을 해서 들고 간다라고 하기에는 변동성이 감내가 힘드실 거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관망에 대한 시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갖고 계신 분과 신규 진입자의 각각의 다른 전략이니까요. 체크해 주시고요. 방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짚고 가겠습니다. 2차 전지요. 미국과 한국에서 동반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에는 테슬라가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슈로만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전기차 쪽 모멘텀도 조금 있었고요. 리비안이나 포드, GM 이슈도 있었어요. 네. 또 중국의 기술 수출 통제 관련한 얘기도 있었고요. 한데 우리가 2차 전지는 최근 단기 반등 이상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하나의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지금 사이클에서는 조금 꺾이는 시점. 그 속에서 가격 메리트가 들어오면 매수 접근을 했을 때 수익이 20-30%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열어둬요. 그러면서 HBM4 이런 게 투자됐을 때는 종목 중에서 2배 이상 나오는 종목이 있겠죠. 그 핵심 종목에는. 2차 전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사이클 상으로는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여기에서 산업재해라는 점을 대입해보면 공급에 대한 조절이 나왔을 때는 주가는 먼저 반등을 하겠고 수요 회복을 하면서 주가는 이제 주도주의 형태로 강하게 오르겠죠.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사항 모두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등은 20-30%는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 포트의 주력으로 갖고 오기에는 지금 파악되는 신호 같은 경우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매매 관점으로는 열어둡니다. 지수단에서 지수가 많이 밀려서 반등이 나올 때는 시가총액 상위주다 보니까 올라올 수는 있는데 네. 공급의 제한, 수요에 대한 회복의 시그널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미리 그런 점을 파악이 안 되는데 진입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기 반등 정도로만 아직은 해석을 하고 구조적인 수요와 공급 이슈의 변화는 아직 미포착 상태다라는 점 짚고 가겠습니다. 나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으로 갈게요. 상반기 너무 좋았다가 하반기는 일부만 생존한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뷰티입니다. 이게 화장품으로 보느냐 아니면 미용 기기까지 다 같이 보느냐에 따라 시각은 좀 달라질 텐데 전체적인 K-뷰티로 봤을 때 시사점 어떻게 잡으십니까? 여전히 판매에 대한 부분에 이견은 없어요. 네. 우리가 실적 시즌 돌입을 했을 때 작년 3분기 실적은 새롭게 국가의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운송비가 높았던 시점이 반영되는 실적이 3분기였다 보니 여기에서 실적을 확인하면서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뭐 4분기는 잠시 공백이 있겠고요. 올해 넘어왔을 때 다시금 해외 매출 다각화가 나타난 기업, 그다음에 신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조그만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반등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주도주군으로 등극한다라고 하기보다 이제는 개별적으로 기업들의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업종 내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열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압축해야 될까요? 뭐 실리콘투, 파마리서치, VT, 제닉 뭐 등등이 있잖아요. 좀 세 개 종목으로 등대를 본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파마 리서치는 독보적인 상황입니다. 가격 조정이 만약에 뭐 고점 대비해서 그럴 가능성은 낮으나 뭐 한 20% 나오면 우리 포트에 필히 갖고 와야 되는 상황임을 말씀을 네. 드리고 파마 리서치와 유사한 포트폴리오로 갈 수 있는 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신사업으로 뭐 PDRN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은 마케팅 능력에 따라서도 좌지우지되고 그다음에 실제 뭐 어느 정도의 우리 효능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게 요즘에는 뭐 워낙 SNS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소문이 빨리 퍼지니 그런 쪽의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함께 출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DRN 관련해서 신사업 등을 진행하는 쪽을 보자라고 미리 예고편을 해주셨어요. 뒤에 보니까 이성홍 이사님의 픽이 APR인데요. PDRN 관련한 모멘텀을 이 종목도 갖고 있다고요? 네. 네. 우리가 홈 디바이스 쪽이죠. 이쪽은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실적 부침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실적 이연이 있었고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는 기존에는 그 화장품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를 했는데 그 점은 이제 뭐 불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말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 쪽으로 좀 더 판매할 수 있는 해외 근거지를 확대를 했고요. PDRN 사업을 상반기에 진행 예정에 있어요. 주가는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모멘텀이 부각되면 주가의 반등은 강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부담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로 6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추세가 좀 깨지는 가격인 47,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한 주 시작 이성홍 이사님과 주요 섹터의 방향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APR 단기 목표가 6만 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기억하며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